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어 문법 특강 13강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어문 표기 문법의 변화 1 이렇게 해서 챕터 2개를 모아서 13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계획은 15강으로 예상했는데 아마 다음 강의 14강으로 이 개념 강의가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남아있는 3개 챕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할 단어는 소위 우리 국어의 역사 또는 쉽게 말해 중세 국어 파트입니다. 그렇죠? 물론 중세 국어에는 근대 국어 내용도 포함하지만 우리 옛말, 우리말의 옛 모습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명명되는 국어의 역사 단원의 일부입니다. 자, 먼저 훈민정음 창제를 한번 볼까요? 자, 훈민정음 창제를 보면 뭐 초성, 종성, 그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 기자재를 조금 조정하고 초성, 뭐 중성, 종성 이야기는 현대 국어의 무슨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음, 체계, 모음, 체계 단어죠. 그죠? 음운 단어, 그 단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국어의 역사 또는 중세 국어 단어 공부할 때 핵심 포인트는 현대 국어와 해당 그 영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자음이죠. 자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는 어떻게 구분되었죠? 좀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맞나요?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좋은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하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런데 이제 중세 국어는 그것들이 어떻게 중세 국어의 이름 속에 이렇게 자리가 맞는지 다른지 조금 다른지 뭐 그런 것들 파악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성을 만들 때 뭐 상행의 원리와 가액의 원리를 지금 우리 이거는 중학교 다 배웠으니까 제가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글자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중에 좋은 위치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는 어금니 소리, 또 하나는 혓뿌리, 혓소리, 그 다음에 입술 소리, 입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국에 맞춰서 먼저 한번 맞춰봅시다. 제일 우리 앞에 입술 소리였죠? 입술 소리 이름 똑같네. 현대국어 뭐였죠? 머버였습니다. 머버퍼 맞나요? 똑같네요. 입술 소리는 통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술 소리와 중세 국어의 입술 소리 같다. 맞나요? 자, 입술 뒤에 우리 뭘로? 잇몸 소리라고 했죠. 근데 잇몸 소리가 지금 없어요. 맞죠? 잇몸 소리가 없고 혓소리라는 이름과 입소리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잇몸 소리는 뭐죠? 너덜렀습니다. 맞나요? 보니까 여기 너덜러가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입소리에 시옷이 있고 우리가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 뭐죠? 지읒과 치읒과 반치음도 여기 넣어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 이 모양들이 닮아있죠. 닮아있고 뭐 이 신비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현대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지금 발음 나는 게 몇 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을 빼죠. 빼고 이응입니다. 그런데 조금 연관짓기에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 ROBOT, 로봇 소리상은 티엇이 우리 티엇 쓰면 되잖아. 근데 받침에 시옷을 뒀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시옷 소리하고 창제 당시 시옷 소리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 방법도 다르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뭐 입천장, 센 입천장 소리와 그 다음에 뭐지? 시옷을 합쳐서 잇 소리로 분류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잇몸 소리의 너들 너스 중에 시옷을 빼고 나머지는 혓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비교했고요. 맞나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인데 센 입천장이 잇 소리에 따라왔습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뭐였죠? 여린 입천장 기역과 이형이죠. 보니까 기역과 이형, 요 이형이 지금 생긴 거하고는 다르지만 옛 이형이라 그럽니다. 옛 이형. 이 옛 이형이 지금 우리의 이형이 맞아요. 그럼 이거 어금니 소리 얘가 뭐에 해당된다? 여린 입천장 소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여린 입천장 뒤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목청 소리 뭐가 있죠?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히읗이 있죠. 히읗이 여기 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 이형은 초성월수 이형은 소리값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중세 때는 조금 더 땡겨서 말하면 받침의 예를 썼을 때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얘는 초성이든 종성이든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초성에는 자리 맞춘다고 이해가 되는데 종성에는 왜 얘를 썼을까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동국정운식 한자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자 글자를 우리말 발음을 적을 때 지금 우리 개념에서 받침 소리가 없을 때 얘를 채워 넣어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 이름 우리는 가획되면서 소리가 더 세지고 더 세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히읗은 이렇게 남아있고 이 소리값이 없는 이형과 지금 우리가 쓰는 이형 사이에 요 줄 있는 얘를 이름을 지금 현재 여린 히읗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말이 되죠? 점점 소리가 세져서 얘가 히읗이니까 얘는 얘만큼은 소리가 안 세니까 열이다 해서 여린 히읗. 됐나요? 그것이 지금 현대국어에 똑같죠. 이름도 목청소리, 부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 이름을 보고는 현대국어에 좀 위치와 연결시켜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글의 창제 단원이니까 그러면 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 발음 기간에 소리 날 때 그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 글자를 만들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상형을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말하는지 입술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이 어렵지 않은데 기역 쪽에 그 다음에 니은 쪽에 요 이름들은 요 설명들은 현대국어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혓뿌리라는 말도 씁니다. 그죠?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아음 또는 어금니 소리, 기역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혀끝이 윗 잇몸에 붙는 모양, 니은이 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혓소리, 설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설명들도 주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자는 그렇게 상형을 했고요. 소리가 세지는 원리에 따라서 가획을 하는데 지금 리얼, 그 다음에 반치형, 그 다음에 옛 이형을 보면 지금 특히 리얼 같은 경우는 이 디귿에 가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의 세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는 가획자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체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중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모음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분류 기준은 혀의 앞뒤 맞나요?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 그 세 가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창제 당시에는. 그래서 기본자를 상형을 했는데 뭘? 천지인을 상형해서 하늘의 둥근 모양은 아래 악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다음에 땅의 평평한 모양은 그 다음에 사람이 직립해 있는 모양을 가지고 그 아래 아와 나머지 의와 이를 한 번씩 이렇게 아래 위 좌우로 합쳐서
합성한다 그러죠. 초출 한 번 합성해내면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오와 아, 그 다음에 우와 어. 그리고 거기다가 아래를 한 번 더 합성하면 제출자가 되죠. 요와 야와 유와 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초출이든 제출된 것을 같이 쓰죠. 합용하죠. 합용 병서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쓰거나 쓰지 않는 다양한 이중 모음들이 또 나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뭐냐면 지금 본 것들은 창제 당시에 만들었던 초성과 중성들입니다. 지금 종성은요. 종성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즉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인데 현대 국어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네 개의 순서는 사라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국어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돈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으니 씨만 남더라. 이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제가 18살 때 배웠으니까 한 34, 5년 지난 것 같아요. 돈 10원, 가로로 하면 10이죠. 10원짜리를 가지고, 돈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으니 씨만 남더라. 뭐 이거 소실 순서를 직접 묻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문을 해석할 때 도움이 조금씩 돼요.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네 개가 뭐 되었다? 소실되었다. 소실된 건 네 가지 말하시오 해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제가 방금 우리가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이름이 뭐였고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종성, 받침 소리는 자, 현대국어부터 떠올려볼까요? 현대국어는 뭐를요? 모든 자음을 다 받침으로 쓰고 모든 자음 그 19개 안 들어가는 뭐까지? 격받침까지 쓰죠. 씁니다. 표기는 다 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발음은 7개만 나죠. 그게 중세국어에도 그 비슷한 버전이 있어요. 자, 모든 걸 다 쓴다. 다른 말로 초성을 다시 쓰면 되죠. 되셨나요? 자, 즉 이거는 창제 관점에서 봅시다. 종성은 따로 만든다, 따로 만들지 않는다, 따로 만들지 않는다. 자, 그거 볼까요?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이해가 되죠? 자, 한자가 뭐 우리가 잘 몰라도 종성이라는 놈은 즉 받침 소리는 받침에 쓴 자음은 부용 다시 쓴다는 뜻입니다. 뭐를요? 초성을. 이 말은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만들기 관점에서. 됐나요? 자, 재료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그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돋보기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종성, 부용, 초성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건 뭐야? 글자를 만드는 관점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그거 뭐지? 만들지 않는다. 동시에 종성의 운용 방법에서 운용에는 즉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 초성을 다시 갖다가 쓴다. 됐나요? 다시 갖다가 쓴다는 것은 표기죠. 그래서 종성의 모든 초성을 사용을 하는데 즉 다 받침을 쓰는데 이게 잠깐이에요. 문헌으로 따지면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실험을 막 초기에 실험을 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 뭐죠?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초기 문헌에서만 뭐한다? 나타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미리 땡겨서 말하면 한글은 지금도 현대국어에서 표기는 전부 다 써. 현대국어는 표기로는 받침을 전부 다 쓰죠.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7개만 나죠. 그죠? 그런데 중세 때는 발음이 8개까지 난다고 봤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돌려 당겨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법에 맞게 밝혀졌는다는 그 표기 원칙이
중세 초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한다면 용비어천가에 잠깐이에요. 그 우리가 소리 나는 데 옛날 글들 많이 적혀 있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이 이제 표기로 제자원리 말고 모두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만? 용비어천가에서만 잠깐 나타나고 조금 있다가 팔종성법 또는 팔종성 가족용야라는 말로 이게 대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제자원리 면에서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아. 그게 뭐야? 종성부용 초성이야. 자, 그런데 그 말을 받침에 초성 만든 걸 전부 다 갖다 써. 그것도 종성부용 초성, 종성부용 초성인데 그거는 어느 문헌에서만 집중적으로 용비어천가에 나타나고 즉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인식을 소리를 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지금 우리 7개만 난다고 하죠. 그때는 8개만 난다. 그래서 이제 받침을 안 갖다 써. 전부 다. 뭐만 써? 소리 나는 것만 써. 그 8개 뭘까요? 세봅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옷, 이음. 8개 맞죠. 아, 그래서 이 시옷 소리가 초기되었겠지만 지금의 우리 소리, 시옷 소리하고 당시에 창제될 때 시옷의 소리 인식이 조금 달랐으리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이건 뭐야? 종성부용 초성이 표기까지 반영될 때야. 아까 8개 지어서는 안 들어갔죠. 근데 썼단 말이야, 그렇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시옷으로 바뀐단 말이야. 디귿으로 안 바뀌고. 우린 지금 시옷 받침을 디귿으로 인식하죠. 소리는. 미묘하지만 이해되시나요? 정리하면 종성부용 초성은 자음을 따로 종성 자음을 따로 만들지 않아. 동시에 받침에 다 갖다 쓸 수 있어. 까지는 어디까지만? 용비어천가까지만. 그렇지. 이제 갖다 쓰는 거에서는 몇 개만 갖다 쓰는 거? 8개만 갖다 쓰는 걸로 곧 바뀝니다. 이 8개는 현대국어의 음절 끝소리 그 7개의 시옷이 포함되어서 8개입니다. 자, 그걸 한자로 이렇게 합니다. 팔종성법, 즉 종성소리는 8개면 돼. 그걸 어려운 말로 팔종성, 8개의 종성으로 가족용 충분히 쓸 수 있어. 됐나요? 예, 그래서 그 8개가 주요할 거 뭐야? 시옷이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종성에 디귿과 시옷이 뭐 되었다? 구별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선지의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내용의 의미. 항상 제가 중세국은 뭘로 가라고? 현대와 비교해봐. 현대는 음절 끝소리에 시옷이 빠지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니까 이게 확실하지. 왜냐하면 전부 다 쓰다가 8개만 썼다는 것은 소리 되는 건 8개 뿐이다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시옷이 들어갔으니까 현대국어의 종성 시옷을 인식 못하는데 당시에는 시옷을 인식했다는 것은 발음을 구별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밑에 훈민정음의 해설서, 우리 물건상 매뉴얼 있죠. 그게 그 책 이름도 사실은 훈민정음이고 그 안에 작은 책 이름이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설명하는 종성 사용 방법으로 15, 16세기 중세국어 대부분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다? 팔종성 가족용법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사마띠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사마띠라고. 받침에 시옷을 썼죠.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기본형들에서 보면 뭔 소리냐면 이 사마따가 치옷 받침이 찾아지는 게 아니고 뒤에 모음 형식은 계속 올 때 올라가죠. 치옷이 살아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기본형을 뭘로 볼 수 있어? 사마 밑에 치옷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 이게 사마띠 이런 데 쓸 때는 치옷을 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그죠? 그 팔종성 가족용 지금 우리말이라면 디귿으로 썼겠죠. 그 시옷으로 썼더라. 이해되셨나요? 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팔종성법이랑 종성모양 조선이랑 둘 다 적용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치읓이 되면 종성모양 조선이 정리해 드릴게요. 중세 초기에 즉 15, 16세기에 용비어천가 빼고는 팔종성법. 근데 이거 치읓 된다는 거 자체가 내가 이 치읓이 써져 있는 게
치읓이 연음됐을 때 그렇지. 연음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팔종성으로 가다가 이제 17세기 이후 임진왜란 됐고 구가 많이 바뀐다 그랬죠. 그죠? 여러 형태 변화가 있는데 이제 받침법이 종성이 어떻게 되더라 결국 7종성으로 바뀌더라. 7종성. 기역, 미연, 디귿이 빠지고 이번에는 리을, 미연, 비읍, 시옷 내용입니다. 음절의 끝소리도 7개지만 이 근대국어의 7종성과 현대국어의 7종성 또 차이가 있죠. 말해보세요. 똑같이 7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디귿으로 보는 건 지금 시옷으로 남겼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것들 잘 보십시오. 자, 발음은 디귿으로 하면서도 표기는 뭘로? 시옷으로. 발음을 디귿으로 했다는 건데 우리 생각이죠. 그죠? 17세기에 녹음본이 없으니까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뒤에 계속 바뀌어가는 걸 볼 때는 이제 디귿으로 발음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초성, 중성, 종성을 어떻게 표기하면서 써먹었는가? 자, 우리 이어쓰기, 연서, 나란히 쓰기, 병서, 붙여쓰기, 부서. 됐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어쓰기. 자, 옛날에 문헌을 보면 아시죠?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향에서 이어진 것은 세로가 이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연서, 이어쓰기라는 것은 이렇게 자음 두 개를 세로로 모은 것이다. 이어쓴 걸 우리는 연서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연서되는 것은 모든 자음끼리 한 게 아니고 입술소리 있죠. 입술소리. 입술소리에 이형을 붙여 쓰는 연서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해례본에 보면 입술 가벼운 소리. 우리 이거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B 발음과 V 발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소리, V 소리, V 하는 거. 입술 가벼운 소리에 조금 가깝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론합니다. 그리고 고유어의 이제 요 연서된 것은 누구만 쓰인다? 요거 비읍이형,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죠. 순경음이라는 게 순, 입술, 경, 가벼울, 소리요.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나옵니다. 그건 이제 순경음인데 얘가 사용됐는데 자, 이 글자를 보고 이제 뭘 우리 떠올려야 된다? 세로로 이어서 없던 글자를 만든 게 아니고 있던 글자 비읍과 이형을 합쳐서 특별한 소리. 그러니까 인식은 한 개로 하는 거지. 뭐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란히 쓰기 병서. 자, 각자 병서가 있고요. 합용 병서가 있습니다. 각자 병서는 같은 거를 이제 이어쓰기는 세로로 이어서 나란히는 옆으로. 같은 걸 나란히 쓰는 거. 지금의 뭐와 똑같죠? 된소리죠, 그죠? 재밌는 것은 쌍히읗도 있었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초성을 두 개뿐 아니고 세 개까지도 뭐 했다? 옆으로 나란히 쓸 수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뒤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얘가 초성에 오면. 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게 사진을 내놓으니까 편집이 자꾸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비읍 지읒, 비읍 티읒,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 그 다음에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비읍은 발음되고 시옷은 독립적으로 소리 내지 않고 뒤에 소리를 댄 소리로 해줬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들이 있던 글자가 단어들이 변할 때 되는 것을 볼 때 비읍 디귿은 두 개가 소리 난 것 같고 시옷이 있을 때는 뒤에가 댄 소리 된 것 같다라고 추론합니다. 정확한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 붙여쓰기. 초성에 중성을 붙여 한음들을 이루는 방법으로 중성은 초성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놓임. 요거는 현대국어까지 오면 우리 종성까지 생각하면 뭐지? 모아쓰기죠. 음절단. 뭔 소리냐면 자, 이 기역과 아래아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지 않고 얘는 요 밑에 붙여 쓰는 게 좋겠네. 기역과 아를 떼서 쓰지 않고 옆으로 붙여서
한 글자, 한 음절로 인식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요게 내가 우리 모아쓰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부서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쓰지 않는 형태들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잠깐 보면, 현대구 고와, 당시에는 고바, 이렇게 하는 고바. 그죠? 그러면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O, 우로 W 소리를 받겠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을 옛날에 셔벌이라 했어. 셔벌.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단모음화 되고 이것도 역시 뭐 오우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오가 의가 약하니까 그냥 서울 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개에 다른 말이 쉬가 있죠. 쉬가 풀면 수이죠. 이게 옛날에 수비였어요. 이거 어디 나오죠? 그 세종대왕 서문에 나오죠. 누구나 수비니겨 쉽게 익혀 그 말입니다. 역시 지금은 얘 어떤 케이스야? 완전히 사라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세 개에서 자 시험 문제 이런 식입니다. 이 자료를 주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어?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오로 바뀌었군요.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셔벌이 서울로 된 거. 아마 이거 똑같은 그 증명을 하나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우로 바뀌었군요. 되셨나요? 수비가 결국 수위가 되고 쉬가 된 것은 반모음 비읍이 죄송합니다. 순경은 비읍이 그냥 사라졌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이 이렇게 생겼어요. 버듯. 그 다음에 쌀이 버쌀. 그 다음에 꿈이 스꿈. 근데 이제 스꿈을 했는지 그냥 처음부터 꿈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타임, 때 있죠. 때가 버스드 때입니다. 버스 때. 그쵸? 그런데 이걸 자료를 쭉 줘놓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두장군이 근대를 거쳐서 현대가 되면 뭘로 바뀌었다? 된소를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날개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자, 첫 페이지에 다시 날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란 이름의 문자는 조선 세종 4대왕인 세종대왕이 조선 세종 제4대왕이 세종대왕이 세종 25년 10일 만들고자 만들어졌는데 제가 챙기고 싶은 거는 훈민정음이란 단어는 지금 설명하는 우리 문자의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갖고 생긴 문자가 유일무이하죠. 자, 이 이름은 뒤에 이제 주시경 선생 한글 학교를 거쳐서 뭐가 되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됩니다. 그렇죠? 이 훌륭한 이름에서 이 훌륭한 이름을 갈 때까지 중간에 수치스러운 이름을 많이 받았었죠. 언문, 그렇죠? 그 다음에 암클 심지어 등등 굉장히 중간에 천시를 받다가 이제 한글 이름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훈민정음은 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용례가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은 우리 문자 이름이기도 하고 훈민정음을 설명한 책 이름이기도 문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거 챙기십시오. 자, 그 다음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가획자와 이체자 있죠. 그죠? 그래서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인데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훈민정음이 이렇게 막 좀 이를테면 갑자기 딴 글자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죠? 계속해서 체계성이 모양에 반영되죠. 그래서 과학성과 체계성을 돋보이게 하고 자, 이체자는 다른 형태의 글자 즉 기본 글자에서 뭔가 더 붙거나 변형이 되었는데 가액의 원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이다 해서 이체의 영어 이름은 different style입니다. 다를 이자의 몸체자거든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가액의 원리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상형 기본자에서 가액으로 다 완성했으면 더 좋았겠죠. 더 심플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그걸 해결 안 되는 소리 분명히 있으니까 가해류 원리를 벗어난 다른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이체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뒷페이지의 날개 우리가 또 안 한 거 볼까요? 자, 훈민정음 중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 했죠? 돈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으니 심한 남들아. 자, 그래서 그 애들은 지금 이 순서대로 소실되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있네요. 우리 구구쌤이 옛날에 해주셨던 거. 자, 그 다음에 이름 한번 더 볼까요? 옛 이형. 이 소리값은 이것은 참 소리값이 없는 그냥 이형. 맞죠? 우리 아들 할 때 이형의 이 아는 소리값이 없죠. 그런데 이 옛 이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NG 발음이 있죠. NG 발음. 뭐 잉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종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받침 발음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아래야. 실제 소리 영어로 치면 요거 세기 발음이 있나요? 그죠? 세기 발음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나중에 R로 읽히게 되고 모양이 바뀌어간다. 그 이야기 조금 이따 이거 또 다루는 단어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장은 어떻게 읽었나요? 결론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추론합니다. 자, 이 추론의 이렇게 볼까요? 비읍과 디귿은 비읍과 시옷을 모두 발음했다고 버스라고 봅니다. 모릅니다. 단 뒤에 바뀐 걸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옷 기읍과 시옷 디귿의 시옷은 발음하지 않고 뒤에를 뭘로 된소리로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개 있는 것은 당연히 비읍은 소리 살리고 중간에 있는 시옷은 뒤에를 뭘로 된소리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원리 세워보는 거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봤으면 문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큰 틀에서 다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문의 변화 봅니다. 제가 뒤에서 한다는 게 그 소리입니다. 제일 먼저 자음이 지금 쓰지 않는 것들이 제일 큰 변화겠죠? 한 번 더 볼까요? 돈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으니 심한 남더라. 맞죠? 자, 그러면 순경음비음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나요? 얘는 단독된 글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순경음비음도 중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거 외워봤자 거의 활용도는 내신에 잠깐이고요. 진짜 모의고사 수능 활용도는 바로 얘들입니다. 사례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자, 역사적으로 얘가 제일 먼저니까 훈민정 창제 직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로 동국정원식 한자 표기에 사용이 되었어. 뭐가요? 여린이어시. 그 다음에 그러면 동국정원식 한자 말고 우리 고유 한글 표기할 때는 관형사형음이 리을 뒤에 쓰이거나 된소리 부호, 절음 부호 등의 역할을 하다가 세조 때면 세종대왕, 그 다음에 문종, 단종, 세조잖아. 그 짧은 시기거든요. 아시죠? 그 문종이 빨리 죽고 단종이 어릴 때 됐는데 세조가 다시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어쨌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쓰이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갈 길이야. 지금 우리 현대국어는 맞나요? 근데 뒤에가 뭐가 돼? 갈길 되죠. 우리 지금 된소리 대기에서도 배운 이야기죠. 그럴 때 이런 여린이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걸 보고 뭔 소리? 관형사의 음이 뒤에 쓰여서 된소리 부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됐나요? 그 다음에 못할 놈이, 이게 지금 못할 사람이야. 이 놈은 그냥 사람이니까 역시 못할, 지금 이거죠, 그죠? 이거 관형사의 음이죠. 그 뒤에 쓰이는군요. 선생님이 놈이는 된소리 안 되는데 그걸 된소리 안 됐지. 그냥 관형사의 음이 뒤에 쓰였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는 편하게인데 편안기 되죠, 그죠? 편안기. 여기서 지금 이것이 이 음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져서 이 여기서 소리가 끊어져서 된다는 약간 발음적으로 끊어진다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뭐다? 절음 부호 역할을 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반치음. 반치음은
16세기경 소멸되기 시작하였으며 얘가 결국은 사라지거나 이 기호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뀌게 됐다? 시옷을 바뀌게 됐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사례를 보고. 마음이 원래 뭐였다고? 마잠이에요. 마잠. 어버이가 어버지였다는 거죠. 역으로 마잠이 마음이 되고 어버지가 어버이가 됐다는 쓸 때 반침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돼? 사라져.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한숨 이게 한줌. 그 다음에 몸소가 몸조였단 말이에요. 그지? 이걸 이 사례를 보고는 저 반침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그래, 그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예비형 봅시다. 예비형. 임진왜란 이후 초성에서 쓰이지 않고 종성에서 응가는 이제 모양을 바꿔서 그냥 이형으로 역할을 대신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의 스승이의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예비형은 그냥 음가가 없는 이형이었죠. 지금이라 그때나 그 자리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형 꼭지 없는 그냥 이형으로 바뀌었고 됐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호리이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가장의 이 이형은 소리값이 있죠. 소리값이 있는 것도 지금 이 이형으로 뭐 바뀌어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세종대왕을 이렇게 쓰죠. 근데 옛 글자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형은 소리값이 없는 이형인데 예비형을 쓰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비형을 쓰지 않고 얘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동국 정문식 한자표이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갖춰놓은 겁니다. 근데 이 이형은 소리값이 있어요. 그죠? 소리값이 있는 예비형이 이 이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보십시오. 예, 스승 이때도 지금 뭘 썼어요? 예비형을 썼어요. 근데 얘 소리값 없어요. 그죠? 그 애도 뭘로 바뀌어? 그냥 스승이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일단은 지금 현대국에서 예비형을 안 쓰니까 근데 이 예비형이 소리값 있는 것이 뭘로? 이형으로 되기도 하고 소리값 없는 것도 소리값 없는 이형이 됐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순경은 비역 15세기 후반에 소멸되어 반몸 오우로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이건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볼까요? 더워가 있죠. 이게 옛날에는 더버였어요. 더버. 경상도는 지금도 더버 쓰죠. 아이고 더버라. 그죠? 네. 이게 조금 더 깊더라면 비역 불규칙. 자, 그 다음에 추워 있죠. 추워. 지금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아이고 치버라 합니다. 치버라. 예, 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현대국어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습니다. 쉽게 수비 거꾸로 가보면 되겠죠. 가까이 가까비 됐나요? 네. 저런 걸 통해서 저 순경은 비역은 반몸으로 바뀌었고 저 순경은 비역은 그냥 사라졌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아레아의 변화가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 거죠. 16세기 때 한 번 변하고 18세기 때 한 번 변합니다. 그렇죠? 16세기 때는 자, 둘째 음절 이후라는 말은 첫 음절은 아니라 소리입니다. 둘째 음절 이후에는 주로 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잠이 어떻게 되나요? 쑥 가서 첫째 음절 마는 그대로 가죠. 둘째 음절 이후에서 뭐가 되나요? 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구경 이렇게 쭉 가다가 18세기가 되면 첫째 음절에서는 주로 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 됐던 것이 마음이 됩니다. 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뭐 16세기쯤에 얘가 으로 바뀌다가 18세기에 첫째 음절도 바뀐다. 자, 16세기 때는 뭐 둘째 음절 이후에 아레아가 으로 바뀌다가 그죠? 18세기 오면 남아있던 첫 음절의 아레아는 아로 바뀝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 실제로 세기 발음에 가까운 그 소리 값은 18세기 이후에는 아예 이제 왜 초성에도 안 남아 있으니까 소리 값이 없어졌다가 이제 우리 주식현 선생이 들어와서 한글 맞춤 통일하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쓰지 않는 걸로 됐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네요. 가잘 둘째 음절은 뭐 16세기부터 뭐가 돼? 아래아가 으가 됩니다. 그죠? 근데 18세기가 되면 첫 음절의 아래아도 아가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저 애가 굉장히 중요한 애가 무슨 소리냐면 현대국어에 아에 상대되는 음성은 어죠. 오에 상대되는 음성 모음은 우죠. 이렇게 선명하게 있잖아, 그지? 중세 때는 그러면 아래 아에 상대되는 게 으였어요. 그래서 아래아는 양성이고 으는 뭐 음성이라고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아래아가 소실되어 있고 으가 되면서 이 으가 양성인지 중성인지 애매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짝짝이 있던 것이 으는 이제 양성 짝이 없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추론이 되죠. 이 힘균형이 딱 맞던 것들이 한 놈이 사라지면 조화를 그러니까 양성 모음 조화를 지킬 때면 짝이 딱딱 있어야 되잖아. 짝이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음 조화가 조금 무너질 수 있죠, 그죠? 자, 뭔 소리냐면 이해했죠? 아래아와 으가 양성과 모음으로 대비된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목적격 조사 알과 을입니다. 이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뭘로? 모음 앞에 단어가 뭐이면 양성이면 알을 쓰고, 그렇죠? 앞에 결합되는 최연의 모음이 음성이면 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대립되다가 아래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기로 다 몰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짝이 없어지니까 모음조화가 조금 균형이 안 잡힐 수 있겠죠. 자, 뭐 등등 해서 일단 모음조화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살짝 들어가 봅시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자 보세요. 이 아래아가 양성에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비가 딱 이루어져 있었고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결합이든 음이결합이든 뭐 했다? 모음조화가 중세 때는 잘 지켜졌어요. 볼까요? 나난, 나랄, 나의 이 나가 다 뭐라서? 양성이라서 안, 알, 랄 그 다음에 아이가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너가 되는 거죠. 너는이 됩니다. 너를이 되죠. 그 다음에 너의가 돼요. 희한하죠? 너무 철저하게 적혀지죠? 그 아래 의자리 을을 넣으면 돼요. 아래 의자리를 을을. 이해되시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막다와 먹다 있죠? 프로텍트의 막다, 이트의 먹다. 그러니까 마가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 뭐죠? 연결음이잖아. 연결음이 먹다에는 먹으니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하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중세 국어 때는 잘 지켜졌다. 다른 말로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근대 이후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아래아의 소실로 짝이 하나 없어진 거죠. 됐나요?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표기, 쓰는 거의 변화. 여기에는 뭐도 지금 깔려있다. 8종성 가족용화, 7종성도 깔려있죠. 그죠? 소리 나는 그 받침 소리가 이제 핵심이니까. 자, 일단 봅시다. 한글 창제 초기인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원칙이 돼요. 받침을 뭘 쓰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특히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면 툭 연음되죠. 우리 현대국어는 연음 발음은 인정하지만 표기는 하지 않죠. 근데 그걸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연음되는 대로 쓰는 게 핵심이 이어적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형태소의 개념이 자꾸 생기면서 16세기부터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끊어서 적습니다. 지금이 끊어적기죠. 자, 이어적기는 한자로 연철이라고요.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적 개념이 정확하게 국어학자도 아니니까 다 모르겠죠. 그래서 끊어도 적고 이어도 적고, 즉 하나의 이게 어떤 단어는 이렇고 어떤 단어는 이렇다가 아니고 한 어떤 표현에 끊어적기의 개념과 이어적기의 개념이 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중철,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근대 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혼재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뭔 소리냐면, 자, 우리 16세기까지는 우리 그냥 다 이어적기 합시다. 이제 16세기부터 끊어적기 합시다. 아닙니다. 이 중간에는 혼란스럽게 중철합시다. 딱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어적기의 의식과 끊어적기의 의식과 그게 짬뽕된 거듭적기의 의식이 혼재된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뭘 보고? 이걸 보고 말싸미를 보고 이걸 먼저 길었다? 그렇지. 님 어린데 님을 쓴 걸 보고 이어적기를 했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16세기에 넘어가면 말싸미 이런 말이에요. 님을 이런 게 있어. 무슨 의식이 생겼다? 형태소 의식이 생기면서 끊어적기를 한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말싸미가 있단 말이야. 님을 있고 이걸 뭔가야? 이어적기의 흔적과 이어적기의 개념과 끊어적기의 개념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저걸 우리는 거듭적기 또는 중철이라고. 가도적. 이게 시기적으로 의미적으로 가도적이지만 이걸 했다가 이렇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이것만 있다가 섞여 있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지점이 되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립국어원이 없었기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의문형 종결 의미는 별표를 쳐두시고요. 요거는 문학 작품, 고전 문학 작품 해석할 때도 되게 유용합니다. 자, 현대와 비교하라고 했죠. 현대와. 현대 의문문 3개. yes, no로 말할 수 있는 거. 판정 의문문. 설명해야 되는 거. 설명 의문문. 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 수사 의문문. 지금 여기서 수사 의문문을 뺍니다. 자, 다시 현대국어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안에 내용 말고 종결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해볼게요.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똑같죠? 똑같은데 중세때는 달라요. 그렇죠. 중세국어가 공부해보면 되게 체계적입니다. 뭔 소리냐면 판정 의문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읽어볼까요? 선생님 뭐가 다른 거지? 아직 모르겠죠? 뭐는가, 뭐있가, 뭐녀 등. 네, 이 책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이거 써놓은 거. 계열의 의문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왜 의문? 여기 보면 다 아가 들어있죠. 녀는 할 때 세로줄이야, 세로줄. 그지? 자, 그런데 설명 의문문은 뭐은고, 있고, 뭐뇨, 오 계열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희한하죠. 자, 다시 의문 말이 없는 의문사는 제가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의문의 말이 없는 판정 의문문에는 종결 의미를 뭘로 하더라고? 계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있난가, 있나뇨? 그러면 예, 아니요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설명 의문문, 의문의 표현이 있는 거, 뭐, 언제 이런 거. 그게 어떠가 의문이 할 수? 어떠한 고, 어떠한 가 하지 않는다고, 가.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녀 하지 않는다고. 가로로 누워, 핵이. 얘는 세로로 쓰고. 이해되셨나요? 네.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조사 고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니 스승이 누구? 이것도 오 계열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보조사 가 종가 네가 이 딸이 너희 종가 종이가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게 이제 이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 거니까 경상도 말에는 이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투리 한번 해볼게요. 니 오늘 밥 묵은 나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죠. 판정 의문이죠.
다시 보세요. 니 밥 먹었나? 밥 묻나? 습니다. 세로 아계열이죠. 니 밥 묻노 오계열이죠. 경상도 말을 요새 잘 못해요. 경상도 살아도 이게 경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니까 바로 예술. 이거는 그래도 의문 같죠? 지금 봐도. 근데 는다 이게 의문이래요. 조건이 있어. 몇 인칭일 때? 2인칭일 때는 니은다, 는다가 뭐다? 의문형 종들입니다. 그래서 내 어때 안다? 헐? 평서문이 아니야. 네가 어찌 알았느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특히 얘가 문학 작품 해석할 때 종종 활용됩니다. 조건은 뭐다? 주어가 2인칭일 때 니은다는 평생 종결형이 아니라 의문형이다. 됐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흥분해서 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2인칭일 때 주어가 2인칭이 아닐 때 판적 의문문에는 아계열의 의문형 의미도 쓰고 뭐도 쓴다? 보조사가도 쓴다. 다 사실 아계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의문형 의미 5계열을 쓰거나 보조사 고를 쓰고 이것도 역시 5계열의 보조사죠. 그죠? 근데 이제 의문형 의미하고 보조사는 좀 급이 다르니까 말을 해줘. 이걸 뭐라는 거야? 누구의 고는? 그렇지. 의문형 왜 동사가 아니잖아. 그렇지? 서술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언이 아니잖아. 이걸 의미라 할 수 없고 보조사. 얘도 보조사로 봐야 돼. 그 보조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 의문형은 만들 수 있다.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문법의 변화에 격조사 중에 주격조사까지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주격조사. 이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문법의 변화할 때 뭐? 현대국어.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부터 이야기해보자고. 뭐가 있나요? 이, 가, 에서, 에서죠. 됐나요? 근데 중세 때는 뭐만 있다고 보면 된다? 이만 있다고 보시면. 자, 가가 뒤에 들어왔어요. 이만 있었는데 이가 다양하게 뭐 변형이 됩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가 세 가지 형태로 굳이 얘는 형태로 말하기 어렵지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주격조사 자리에 그 소리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는 언제 쓴다? 앞에 체언이 뭘로 끝나면 자음으로 끝나는.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붙이는데 그 자음이 퉁쳐가지고 다시 뭐가 돼? 연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 눈은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로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뭐가 주격조사 뭐가 쓰였다고 분석을 해야 된다? 사람의 주격조사 이가 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앞에 체언이 모음으로 끝났어. 단 이 모음은 아닌 모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났는데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났어. 대표적으로 부텨. 뭐야? 부텨가 이로 끝나지는 않았죠. 근데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난 거죠. 여기 뭘 붙여? 모음 이만 붙여. 소리값 없는 이형을 안 쓰고. 그래서 우리 눈에 부텨. 그래서 이걸 이중모음 하나로 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부텨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녹음본이 없으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아까 예외 상황이었던 모음으로 끝나긴 끝나는데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아예 뭘 해버린다? 생략. 왜냐하면 내가 얘하고 모에 같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있다? 자취. 이게 이제 자취가 되는데 자취가라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는 자취라는 체언의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주격 조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해줬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그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쇠미. 자, 이렇게 씁니다. 왜? 받침 미음으로 끝나니까 이를 썼다고 보고, 그죠? 연음해서 쇠미. 그 다음에 공자께서 이 말인데 공자이죠, 그죠?
공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 모음이 아닌 모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써요. 얘를 공죄라고 읽으면 안 돼요. 공자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불리. 이게 우리 지금 뿌리가 깊은 그 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뿌리, 몸으로, 이 몸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쓰지 않는다? 아무 쓰지 않는다. 됐나요? 역조사가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까지. 혹시, 네, 죄송합니다. 날개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아까 우리 표기법이 이어적기가 끊어적기로 가면서 중간에 가독이적인 거듭적기, 중철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실제 모습은 이거 잘 쓰는 것도 제가 아까 보고 싶었는데, 자, 중세 때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지만 이때부터 슬슬 뭐 끊어적기가 일부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근대가 되면서 즉 16세기 지나면서 뭐 끊어적기가 점점 확대되고 모두 거듭적기도 나타나고 옛날식 이어적기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다가 정리가 뭘로 됐다? 끊어적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세 때는 매우 잘 지켜지다가 이제 아래하고 소실되면서 조금씩 무너지다가 현대 국어는 모음 조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중세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심지어 모음 조화를 역행하는 것도 있죠. 이를테면 아름다와가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죠. 근데 아름다워가 표준어입니다. 깡총이 모음 조화가 지켜졌는데 그 표준 발음이 표준어가 아니고 깡충 이게 몇몇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음 조화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모음 조화 무너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엄격하게 지켰다. 심지어 이를테면 조사와 결합할 때도 안과 은이 있고, 그죠? 알과 은이 있고, 아로 으로. 요 얘들은 좀 봐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교사 의도 있고, 이게 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세요. 우리 부사격 조사 A 있죠? 이게 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형태소 내부에서도 모음조화가 지켜져요. 이를테면 우리 나무라고 보죠. 근데 이제 이게 나무계보다 뭐 뿌리가 더 많아요. 근데 무가 될 수 있고 모도 될 수 있는데 중세국에는 뭐로 됐다는 거야? 나무가 됐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모음조화를 위해서. 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음성보다는 양성이 조금 더 발음하기 죄송합니다. 음성이 양성보다는 발음하기 편해서 나무보다는 나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하나가 양성이면 하나가 음성하는 게 발음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조금 개인 차이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모음조화가 중세만큼은 지켜지지 않는다.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마치겠습니다.